이제 정말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수량 자체는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뭐 ETF로 모으든 국가 단위로 모으든 계속 그렇게 모으게 되면 결국에는 공급 쇼크가 오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남아있는 물량 자체가 지금 2019년 이후로 거의 최저치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그 기관과 세력들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본인의 콜드월렛, 그런 개인 지갑으로 계속 이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쟁여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에는 다시 공급 쇼크로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 충분히 연출될 수 있을 거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리플 빅뱅의 저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타임 레버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문창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내렸다가 다시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는 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 주체가 좀 많이 다르고 우리가 그곳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좀 시장을 떠나가는 그런 숏텀 홀더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제 롱텀 홀더들, 다시 말해서 장기 투자자분들이나 기관이라든지 뭐 ETF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들은 공격적으로 좀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자금 숏텀 홀더들은 시장을 좀 빠져나가는 패닉세 물량이 나왔다면 그 물량들을 기관 투자자, 고래들, 세력들이 좀 받아먹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 손바꿈 과정이라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아직은 사실 미온적인 상승, 미온적인 하강, 좀 재미없는 지지부진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비롯해 여러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들이 앞다퉈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도 매수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뭐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의 포모라고 하죠. 본인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두려운 심리를 우리가 투자에서 포모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심리가 전 세계적으로 발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정말 실물금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 디지털 금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 연말에 미국의 재무부에서 레포트가 나오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비트코인이 점점 새로운 디지털 골드로서 역할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인정한 바도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애리조나주라든지 텍사스주, 또 뉴햄프셔주와 같은 그런 주정부 단위에서도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비축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잖아요. 이제 3개 정도가 완전히 통과됐고, 아마 조금씩 유타주라든지 앞으로 더 많은 주정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거라 생각을 하고, PD님께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현재 스트래티지죠. MSTR 자체도 60만 개가 넘어가는 물량을 비트코인을 지금 거의 모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ETF 운용사들이죠.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 인베스코, 바이키리 등등 그 ETF 자산 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만 하더라도 120만 개가 넘어갑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슬슬 기관들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단위에서도 비트코인을 완전히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면서 금융에 대한 새로운 자산군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전 세계 금융을 관장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금융 감독 기관인 IMF, 국제통화기금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하나의 매뉴얼을 제정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자체, 이 디지털 자산을 완전히 국제 수지로 편입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은 즉슨 미래 비트코인이 그 외환 보유고 안에 SDR까지는 아니더라도 5대 기축통화라든지 실물금이라든지 미 국채가 들어가는 그 외환 보유고 속 안에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 또 분명히 추가될 수 있는 시점까지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 바라본다면 충분히 가능해지는 시점이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스트래티지와 같은 기업들, 나스닥 상장사에서 지금 벌써 80만 개가 넘어가는 비트코인을 매집했거든요. 스트래티지가 당연히 선두주자로 있지만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비트맥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도 나오면서 지금 기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이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중에 또 95% 정도가 이미 채굴이 완료됐거든요. 이제 앞으로 더더욱 비트코인은 희소자산으로서 가치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0만 개, 뭐 120만 개, 80만 개 이렇게 많은 기관들과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데 지금 여유가 된다면 비트코인을 지금이라도 모아가는 것이 옳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뭐 비트코인도 아직까지 기관들도 많이 사고 있고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고래들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비트코인 꾸준히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DCA라고 하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달러 비용 평균법으로 적금 들듯이 조금씩 모아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사실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지금 뭐 10만 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1억 4천만 원 선에 올라와 있죠. 되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우리가 뭐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 소수점 단위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한 달에 10만 원씩, 뭐 한 달에 20만 원씩 적금 든다고 생각을 하고 좀 천천히 모아가면 어떨까.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희 구독자님들 에게 비트코인 정수 단위로 한 개 정도는 좀 내 자식에게 혹은 내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준다라는 생각으로 좀 꾸준하게 이런 적립식 적금식으로 모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충분한 공부가 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좀 투자를 집행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관들이 많은 개수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은 결과적으로 시장에 많이 그 비트코인 물량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정말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PD님 말씀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수량 자체는 딱 제한이 되어 있죠.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뭐 ETF로 모으든 기관 뭐 이렇게 스트래티지와 같은 회사로서 모으든 국가 단위로 모으든 계속 그렇게 모으게 되면 결국에는 공급 쇼크가 오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반드시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좀 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뭐 밀리코인 단위, 마이크로 코인 단위 더 나아가서는 1억 분의 1로 쪼개지는 사토시 단위로도 쪼개질 수가 있다는 그 하위 단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나중에는 뭐 사토시, 1사토시, 뭐 1밀리코인 단위로서 비트코인을 우리가 또 모아가는 그런 시대가 나올 텐데 그 시대가 오기 전에 그리고 그 전에 또 많은 국가에서 모으고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을 모으고 그 SDR이라고 하는 특별 인출권 하위 단위인 외환보유고에 정말 비트코인이 편입이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수량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이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남아있는 물량 자체가 지금 2019년 이후로 거의 최저치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즉슨 그 기관과 세력들이 그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본인의 콜드 월렛, 하드 월렛이라고도 부르죠. 그런 개인 지갑으로 계속 이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즉슨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쟁여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에는 다시 공급 쇼크로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 충분히 연출될 수 있을 거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투자자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그만큼 상승폭이 크지 못했는데 이제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은 언제고 그 신호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자체가 너무 힘들었죠. 가격적인 부분도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만큼 올라주지 못해서 조금은 실망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고 아마 그 여파로서 이미 시장을 떠나가셨던 분들도 꽤 많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그래도 10만 달러를 터치하면서 달러 기준으로는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아직까지 그 알트코인들은 너무나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대중 투자자분들께서 더 실망감을 표출하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지니어스 액트나 스테이블 액트와 같은 그런 미국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죠. 그뿐만 아니라 핏 21 법안의 연장선인 클레어리티 법안, 시장 명확화 법안이라고 해서 암호화폐 70%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그런 규제성과 또 이제 SEC의 권한이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쪽으로 위임되는 그런 법안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7월 달에서 8월 달 이제 올해 여름 자체가 그런 법안들이 실제로 좀 통과가 되면서 이제 완전한 알트코인의 좀 전환세,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 규제에 대한 명확성, 뭐 리플 SEC의 소송 자체도 이제 거의 끝물, 마무리 시점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정표로 작용이 되면서 그로 인해 이제 블랙록에서 메이저 알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 신청들, 뭐 솔라나라든지 리플 XRP라든지 뭐 라이트코인, 뭐 헤데라, 도지코인 이런
메이저 코인들의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우리가 한번 3분기에는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상 뭐 언제 오르고 어디까지 오르고는 저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오랫동안 머무른다고 해서 뭐 언제 오르느냐 어디까지 오르느냐에 대해서는 절대 뭐 어떤 전문가라도 사실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암호화폐 투자할 때 어느 정도 사이클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앞으로 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영역 자체가 커지는 시장, 이제 웹3 시장으로 메타버스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시점에 있고, 또 요즘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화폐에 대한 형태가 점점 바뀌어가는 대격변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진정성 있는 공부를 통해 앞으로 어떤 코인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떤 코인들이 현물 ETF까지 완전히 승인이 될지, 이런 코인들에 좀 집중하면서 좀 중장기적인 비전으로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7, 8월 얘기했다고 해서 7, 8월에 무조건 오른다 이런 곳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앞으로 이 디지털 자산군에 대해서 이 캐파시티가 워낙 커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브로드하게 방망이를 길게 잡고서 멀리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한 3.5조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즉 다시 말해 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이 기업 시가총액 하나보다도 못 미쳐요.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그렇게 많은 코인들 뭐 10,000개, 20,000개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 캐파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앞으로 뭐 RWA라든지 STO 시장, 뭐 부동산 토큰화도 이 안에 속하겠죠. 이런 것들이 점점 활성화되고 미 국채도 온체인화되고 또 스테이블 코인도 점점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블록체인 암호화폐와도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이 파이는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시대적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해주시고 메이저 블록체인 그런 암호화폐 코인들 프로젝트에 공부를 수반하시면서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이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움직임도 많이 빨라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많아지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온풍이 더 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물론입니다. 네, 지금 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워낙 활성화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 뭐 강남권에서도 이미 테더, USDT라고 하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음료수를 사 먹는 그런 자판기가 나왔다라는 뉴스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뭐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받아서 자국으로 돈을 보내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서클이라든지 테더, USDT와 USDC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약 9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현재 미국의 재무부에서도 앞으로 향후 5년, 10년간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10배 이상 커질 것이다. 뭐 재무부뿐만 아니라 시티은행이나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와 같은 그런 기득권 글로벌 금융 세력에서도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과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클사에서 찍어내는 USDC 같은 경우 이 USDC가 많이 활용되면 활용될수록 그 위에 온체인 되어 있는 뭐 리플 원장이라든지 뭐 이더리움 메인넷이라든지 솔라나 메인넷, 이런 메인넷 위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수료로서 그 코인들, 토큰들이 소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더 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유착관계를 반드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뭐 약간 증서라고 하지만은 금 같은 경우에도 진짜 금이 없지만 금 증서를 내서 이게 달러였다. 달러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도 진짜 그 달러가 있는지 이게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런 투명성을 보장해주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액트라든지 스테이블 액트라고 하는 법안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즉슨 우리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낼 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기반이 아니라 정말 이 1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끔 그만한 달러의 현금과 혹은 미 단기 국채를 가지고 있어야만 1대1 달러와 연동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의 포션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미국을 기반으로 한 NIDFS라고 해서 뉴욕 금융서비스청의 인정을 받은, 그리고 정말로 그 지급 준비율 자체가, 리저브 자체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 뭐 USDC라든지 뭐 페이팔에서 찍어내는 피와
SPY USD라든지 뭐 바이낸스에서 공급하고 있는 BUSD라든지 뭐 리플사에서 공급하는 RLUSD와 같은 이런 규제권 하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더더욱 많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특히나 테더에서 찍어내는 USDT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지급 준비율이 달러와 미 국채로만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테더가 약 1,200억 달러 정도의 수준의 미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독일과 캐나다까지 제치는 정말 글로벌적으로 영향력 있는 회사가 된 거는 맞지만 이 달러라든지 국채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비트코인이나 뭐 회사채나 귀금속 같은 걸 또 지급 준비율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게 되면 테더의 USDT는 또 미국에서 사업하기는 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하는 과정도 조금은 보여지고 있는데 테더의 CEO 파울로 아르도이노 같은 경우는 또 미국 시장보다는 본인은 이제 동아시아 지역 싱가포르나 중국 쪽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런 규제권 하에 들어오게 되면은 더더욱 투명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것이고 이제 슬슬 미국의 전통금융에서도 그리고 이제 유럽권의 전통금융에서도 점점 뭐 달러 기반, 뭐 유로화 기반, 브라질의 헤와라 기반, 호주 달러 기반, 뭐 싱가포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뭐 그 은행에서 뭐 JP 모건이라든지 뭐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이라든지 이런 전통금융사에서 본인의 은행의 블록체인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수년 동안 어느 정도 안정성과 보안성, 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리플 원장 그리고 또 결제권에서 자주 쓰이는 스텔라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지금 채택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JP 모건에서 찍어내는 JPM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기반의 그 베이스 네트워크에서 지금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소시에테 제네럴에서 찍어내는 EURCB 같은 경우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이더리움 솔라나뿐만 아니라 리플 원장에서도 채택이 되면서 지금 주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앞으로는 이 투명성을 완전히 보장해주는 법안들이 마련되고 그리고 이제 전통금융권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내면서 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거기서 어떤 체인들이 선택받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의 대장인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리고 이제 결제 영역의 대장 섹터로 또 손꼽히는 리플 원장과 스텔라 네트워크가 아마 많이 좀 채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실제로 뭐 싱가포르 달러 기반, 호주 달러 기반, 브라질 헤와라 기반, 뭐 팔라우 스테이블 코인 기반, 엔화 기반 이런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리플 원장 위로 또 다 많이 주조가 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고 각국의 법정 통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짐에 있어서 더더욱 뭐 리플 원장, 스텔라, 그다음에 이더리움, 솔라나와 같은 이런 메인넷들이 더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네트워크의 수수료로서 그 토큰들, 코인들이 소각이 되다 보니까 가격의 가치 반영으로도 연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비트코인이 오르면 다른 알트코인의 상승도 이어졌었는데요. 최근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매우 지지부진한데요.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더딘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만 어느 정도 10만 달러 위에 선에서 좀 놀고 있고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XRP, 뭐 에이다, 도지코인과 같은 이런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은 사실 정고점에 비해서는 정말 턱도 없는 그런 저평가 구간을 아직까지도 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미뤄봤을 때 뭔가 반감기가 지나고 반감기 사이클이 오는 2025년 해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알트 시즌이 오지 못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좀 실망하고 시장을 떠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현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미뤄봤을 때 한 60 중반대 정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비트코인 시즌이라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에서 이 BTC,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벌써 60 중반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알트코인들은 많이 좀 시들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현재 뭐 메이저 알트코인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는 지금 재무 전략으로 편입시키면서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알트 시즌이라고 하는 순환매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그 세력들, 월가의 금융 엘리트들은 준비하고 있는 거죠. 개인들은 많이 빠져나가고 지금 기관이 주도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이 끌어올리면서 관심도 없었던 대중들을 좀 유인하는 그런 작전, 그런 마케팅 수단으로 또 언론 플레이를 하겠죠. 저는 그런 시기는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올 수밖에 없는 게 뭐 돈을 대중들이 벌게 해주기 위해서 알트 시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탐욕을
세력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암호화폐로 돈 벌기 어려운 구조라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그 금융 엘리트 세력들이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순환매 사이클을 활용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시즌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대중들은 관심도 없는 과정에 있고 가지고 있던 사람들마저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 그 물량들을 지금 많은 기관과 세력들, 고래들이 다 싹쓸이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은 시즌 종료를 생각할 때는 아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그 기관들이 많이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한 이후에, 그 기관이 주도할 수 있는 손바꿈 시기 이후에 그들이 다시 한번 매크로 경제 이슈와 함께 최근에 SLR 규제 완화라든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 그런 시장 기대감으로써 올릴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마무리라든지 관세에 대한 협상, 그런 카드가 나오면서 점점 이 시장에 대한 상황이 훈풍으로 돌아설 수가 있다라는 이 관점을 저는 어느 정도 좀 열고 있어요. 물론 그 시기가 언제고 정확히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중기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 자체에 굉장히 좋은 훈풍이 불 것이다라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등락폭은 컸었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온 하나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도대체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트코인을 팔아야 할 신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한 개 정도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 왜냐면 이제 앞으로 정말 온라인 디지털 시대에서의 진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BTC가 저는 앞으로 더 역할이 부각될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투자라는 것 자체가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모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기 물량을 좀 따로 빼놓고 좀 단기 물량, 중기 물량 정도, 어느 정도 내가 익절할 수 있는 물량을 좀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도 봐야 되고, RSI 지표라든지 인간 지표, 여러 가지 좀 측면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 거품에 대한 붕괴 시점도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 지표를 좀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금융 엘리트라는 세력들이 사실 암호화폐로서 비트코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게끔은 절대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앱 순위라거나 우리나라의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 설치 순위, 인기 순위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100위권 밖에 있지만, 그게 탑10 안에 들어온다, 탑5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정말 어떤 식당을 가든 전철을 타서 보던 많은 대중들이 막 업비트 창을 보고 빗썸 창을 볼 때, 그럴 때 오히려 좀 우리가 탐욕을 절제해서 익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앞으로 유망하다고 생각하지만 도대체 어떤 자산을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창호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절한 코인 포트폴리오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암호화폐 코인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암호화폐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가총액이 워낙 작아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약간 성향에 안 맞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이제 본인이 이 코인 시장 자체가 24시간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나는 약간의 가격 변동에도 너무 신경 쓰이고 잠도 잘 안 온다라고 하면 사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쪽을 투자하는 게 차라리 더 맞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그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잘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비중 자체는 본인의 선택이시겠지만, 글로벌 메이저 코인을 위주로 투자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웬만하면 미국 기반의 코인, 도널드 트럼프가 언급했던 5가지 코인이 있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 솔라나, 카르다노 에이다, 이 5가지 코인을 위주로 해서 어떤 코인이 어떤 영역을 담당하고 이 코인에 대한 펀더멘탈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시가총액 높은 순서대로 포션을 좀 높여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 비트코인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가져가시고, 나머지 이제 알트코인 절반은 항상 ETF 될 만한 것들, 미국 기반인 것들, 그리고 시가총액 높은 것들, 그리고 기관의 채택을 받은 것들, 인덱스로 지표로서 활용되는 것들, 그런 묶음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선별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더 중장기적인 비전으로 투자를
투자를 이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비트보다는 변동성이 더더욱 크기 때문에 저는 DCA 전략을 항상 좀 권장을 드립니다. 우리 적금 든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이더리움 한 달에 10만 원씩, 뭐 솔라나도 한 달에 10만 원, XRP 뭐 한 달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분산화 해가지고 꾸준히 수량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본인의 평단보다는 내가 뭐 솔라나 뭐 50개 아니면 뭐 XRP 5,000개 이런 식으로 2025년까지는 한번 만들어 가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분산화시켜서 적금 형식으로 나눠서 들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으로 투자에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미래의 그 디지털 골드,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확정된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많은 기관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정부에서, 또 이제 엘살바도르와 같은 최근에 이제 부탄에서도 비트코인을 받아들인다는 움직임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국가 단위에서도 받아들이고 있고, 뭐 IMF와 같은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이제 매뉴얼 자체를 제정하면서 국제 수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비트코인 물론 변동성이 좀 큰 자산이지만 정말 그 자산의 해지 수단으로도 이제 쓰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정말 비트코인을 또 뒤에서 많이 쓸어 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헤지펀드의 대부인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를 이끌고 있는 그 사람도 이제는 실물 금뿐만 아니라 온라인 금인 비트코인도 같이 좀 투자를 해야 된다, 병렬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이드를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또 JP 모건의 뭐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라든지 블랙록의 회장 레리 핑크도 과거에는 비트코인 뭐 쓰레기다, 뭐 폰지 사기다, 돈 세탁 지표다, 허상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말했다면 지금은 이제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고 있고 모든 것이 토큰화되는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비트코인은 하나의 큰 지표가 될 수 있는, 정말 내가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해지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변동에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기보다는 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XRP와 같은 그런 메이저 알트코인도 똑같아요. 그런 펀더멘탈과 내재 가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내가 물론 이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지만 어떠한 사이클이 있고 이 코인에 대한 미래 비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또 위기가 크면 그만큼 기회도 큰 법이잖아요. 그런 어떤 좀 강심장적인 본인의 어떤 내공을 키우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